김호준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연이틀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직전 갑작스런 사드 배치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맥메스터는 어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며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말한 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재협상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김관진 안보실장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말을 한 겁니다. 애초 미국의 안보보좌관도 불과 열흘 전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했던 사드를 선거 직전 다급하게 들여오고 이제 돈은 니들이 내라는 소리까지 듣게 만든 장본인들. 선거와 무관하게 저는 그들이 누군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모두들 안보를 외치지만 정작 나라의 안보를 팔아먹은 진짜 범인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늘 쉬는 회사도 많죠. 대부분 그렇죠. 그죠? 노동절이니까요. 예. 쉬는 회사, 안 쉬는 회사가 더 적겠군요. 김은지 기자는 오늘 회사에 출근합니까? 그렇죠. 안 쉬는 네. 회사입니다. 예. 이 매체는 대부분 안 쉬어요, 이럴 때. 예, 마감을 해야 돼서요. 저희도 안 쉽니다. 네. 이번 주 휴일이 참 많은데 저희는 매일 생방송으로 합니다. 안타깝네요, 스스로. 자, 첫 뉴스는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취임 100일 하루 앞두고요. 진행한 워싱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라면서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27일에도 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 내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라면서 그것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촉발시킨 사드 비용 한국 지불 이야기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은 자신이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인가요? 네, 네, 그 그렇죠. 사람하고 통화했더니 아니다. 그냥 미국이 내는 거다. 일반적인 이야기 한 거다. 네, 이런 이야기했죠. 기존 합의 재확인했다 했더니 바로 다음날 또 맥마스터가 아니다. 자기는 대통령 말을 어길 수 없다. 당연하죠. 저는 이게 너무 웃겨요. 이 김관진 안보실장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더니 아니란다. 이것도 아니고 안보보좌관하고 통화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은 거잖아요. 네.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맥마스터가 실제로 통화 내용도 그게 아니고 다음 협상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이 말은 다음 협상이 있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1차적인 큰 책임은 김관진 안보실장이라고 봅니다. 어설프게 무마하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드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맥마스터 보좌관도 그렇고 기본 입장이 보니까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제 돈 내라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입장을 바꾼 거죠. 예. 우리가 빌미를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열흘 전에는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고 했잖아요. 불과 열흘 전에 부통령하고 같이 방한했던. 근데 일주일 있다가 사드가 전격 배치된 거란 말이죠.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래서. 보입니다. 예.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일주일 사이에 우리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배치해달라고 대선 전에 그렇게 요청이 있지 않았나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매달리면 그럼 돈 내.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에 어떤 칼을 줬다. 저쪽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뭐 알았어. 네. 빨리 배치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쪽에, 우리 정부의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무리수를 두고 그게 미국한테 이런 협상에 칼을 쥐어주게 만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10억 달러면 1조입니다. 이거 결정한 사람이 돈 다 내게 해야 돼요, 이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대선 이후에도 아주 크게 불거질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기 전에 이제 지난 토론회가 있었죠? 네, 토론회. 지난주 금요일 밤 토론회에서도 사드 비용 관련된 이야기가 쟁점이었습니다. 네. 각 후보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발언 시작해서 이제, 토론회에서 이제 발언은 문재인 후보가 시작했는데 토론회에서 각자 한마디씩 다 했죠. 그렇죠. 네. 자, 사드 관련해서 지난 토론회에서 후보별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 불을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입니까?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는 비용도 부담해라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10억 불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었습니다. 10억 불 낼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딴 걸 노리고 친 것 같습니다. 아마 방위분담금 쪽에 압박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저는 돈 못 내겠으니까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 입장이 이제 각자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입장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 거죠. 예. 문재인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 협상하자고 했던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 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홍준표 후보는 돈 내기 싫으면 우파 정부를 뽑아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의 좌파 정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10억 불이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대선에 오히려 개입한 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안전인수죠.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 좌파 정부는 싫다는 말을 한 게 아닌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 주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는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예. 이거는 미국의 협상 스킬이다. 네, 트럼프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 준 거죠. 우리가 미국 입장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나요?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전면 철거해라. 예. 네, 가장 센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가져가라. 예. 원래 본인들이 서 있던 입장 하에서 해석을 한 것이고 홍준표 후보만 그걸 선거운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좌파 정부는 필요 없다는 뜻이다. 자,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고요. 자, 각 후보 지난 주말에 어떤 유세와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자, 일괄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번 후보요.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서울 신촌에서 집중 유세 벌였습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의 적폐, 그러니까 4대강 자원외교까지 다시 조사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후보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리도 장관도 서로 나누자고 합니다. 이게 촛불민심 맞습니까? 1700만 촛불이 원하는 정권 교체 맞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 청산 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 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부정 축제 자산 있으면 반수하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 필요성을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적폐 관련해서 조사해서 다시 환수하겠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앞에 총리 장관도 서로 나눠져 가는 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의 전격적인 어떤 연대 합의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인 거죠. 예. 자, 이런 말들이 어제 서울 신촌 유세에서 문재인
후보로부터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네, 홍 후보는 어제 경기 북부 지역 갔습니다. 보수층 결집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에는 자신의 퇴임식 날 소금을 뿌린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에게 도둑놈의 새끼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니, 또 XX라고 하셔야지. 아, 그런가요? 이 기사가 나와 있길래요. 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방송사고가. 네, 하여튼 그런 발언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남쪽 지역은 저희들이 거의 평정이 됐습니다. 이제 충청도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곧 수도권으로 홍준표 바람이 상륙해서 빚 다 없애주고 50년 먹고 살 것만 마련해주고 청년도 꼴찌등급에 1등 시켜주고 그래 다 하고 털고 나왔는데 퇴임하는 날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 그래 이 도둑놈의 자, 저희 PD가 또 경고를 먹겠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이 기사가 그냥 나와 있길래요. 읽어도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유. 아니, 이제 김은지 기자가 무슨 잘못이겠어요. 이제 저희 PD 잘못이고. 아닙니다. 저희 PD가 징계 받는 것으로 해결해야죠. 예. 자, 홍준표 후보는 이제 계속 주장한 대로, 예, TK 지역 민심은 돌아섰다. 그래서 충청도 수도권으로 홍준표 바람을 몰고 오겠다. 동랑품, 계속 얘기한 동랑품이 들어온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언이 나온 것은 김해 요새였던가요? 네, 경남 김해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본인이 도정을 잘 이끌었는데 좌파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그게 이제 도둑놈의 XX라고 유세 중에 자기 지지자들은 결집시키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갈라치기 전략을 유세 현장에서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홍준표 후보의 처음부터의 전략이었죠. 토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3번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최대 표밭인 수도권 집중에 나섰습니다.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 안 후보는 선거 막판 이슈로 개혁 공동정부와 통합을 내세워서 지지세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의 통합은 껍데기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모두 참여하는 개혁 공동정부 세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껍데기 통합입니다. 단지 선거를 위한 속임수입니다. 선거 끝나면 도와준 사람 모두 버리고 경기도 남경필 지사는 협치와 연정의 모범을 세웠습니다. 개혁 공동정부는 대한민국 협치와 연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겁니다. 연설할 때 계속 얘기하지만 연설할 때는 확실히 자기 목소리처럼 점점 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해서 연습해서 그런지. 수도권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 김종인 전 대표의 이제 개혁 공동정부론을 내세운 거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론을 가짜다. 개혁 공동정부가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경기도다 보니까 이제 남경필 도지사에 대한 칭찬. 네, 협치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협치 연정은 계속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키워드니까.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가 협치 연정의 모범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남경필 도지사와 협치 연정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계속 주장해 왔던 바고요. 자, 이번에는 4번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또 대구 찾았습니다. 야구장에 가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하는 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보수 후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건전한 보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역시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보수 유권자들께서 정말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좀 가려주셔야 된다. 홍 후보로는 도저히 보수의 품격을 유지할 수도 없고 냉정하게 누구한테 맡겨야
우리 대한민국을 이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잘못 찍으시면 또 손가락을 자르니 이런 소리 하십니다. 우리 손가락 자르지 말고 좋은 대통령 뽑읍시다, 여러분. 자, 유승민 후보는 이제 홍준표, 이제 보수 후보로서 홍준표 후보가 자기가 없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고요. 부산이죠, 두 번째. 네, 부산 가서 한 말입니다. 네, 부산에 가서는 손가락 또 자를 거냐. 예. 멘트는 좋았다고 보는데, 현장 연설에서 너무 길어요. 좀 더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부산에 가서는 이번에는 좋은 보수 대통령을 뽑아서 나중에 손가락 자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게 하자. 네, 후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예. 자, 5번 후보. 네, 심상정 후보도 어제 대구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28일에는 서울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언급도 계속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어요. 염치도 없어요. 막가파예요, 막가파. 남은 대선의 유일한 변수는 심상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준표 아저씨 잡아주시면은 5월 9일날 경천 동지할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준표 아저씨하고는 말을 섞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을 안 섞으니까 너무 망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 페북에 보니까 시부모님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좀 때려주세요. 제가 손으로 때릴 힘이 안 되고 말로 때릴게요, 말로. 예? 현장음에 오토바이 효과음이 있었는데 저희가 낸 게 아닙니다. 실제 유세 현장이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는 지난 토론회부터 홍준표 후보를 직접 타겟으로 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선명한 문재인 후보보다 더 선명한 후보가 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전까지는 홍준표 후보를 사실 외면하는 아예 상대하지 않았죠.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홍준표 후보를 직접 공격하는 것으로, 그래서 개혁의 적임자가 자신이다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자, 오늘은 곧 이어서 리얼미터도 들어봐야 되고 저희가 또 오자, 이번엔 5당을 다 모십니다. 오자 빙의 토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 기자였고요. 자, 바로 이어서 권순정 실장님이 사실은 아까부터 앉아 계셨어요, 옆에.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심번호를 이용한 대규모 조사 결과가 바로 나왔다면서요? 예. 네, 지난 주말 29일까지죠. 이틀 동안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심번호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요. 2,200여 명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안심번호라는 건 휴대폰 번호 앞자리만 가지고는 그 지역이 어딘지 몰라서 구분하기 힘든데, 안심번호는 KT 혹은 SK로부터 세 개사 모두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LGT를 말 안 할 뻔했네요. 3개사로부터 그 지역에 거기선 정보가 있으니까 그 지역의 번호를 제공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라서 훨씬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죠. 네네. 자, 그럼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2,200명 여론조사를 지난 주말에 한 겁니까? 예, 지난 주말 28일과 29일 금토고 이틀간 했습니다. 금토 이틀간. 예. 네.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2주 전 동일한 응답자 수하고 그 조사 방법이라든지 똑같이 해서 2주 전에도 조사를 했는데요. 2주 전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가 1.5%포인트 상승한 44.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21.8%가 나왔는데요. 15.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2주 전과 같은 방식의 조사에 비해서. 예, 그래서 2주 전에서는 한 5%포인트 차가 났었는데 지금은 22.3%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지점은 홍준표 후보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6%가 나와서 8.2%포인트가 올랐고요. 또 심상정 후보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때는 한 3, 4% 정도가 나왔는데 5.3%포인트가 올라서 8.6%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예, 맞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1.6%포인트 올라서 4%가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들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있는 중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1강 2중 2약하고 물음표가 붙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거의 1강 2중 2약이라고 그렇게 이제 좀 논의를 모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1강 2중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면서 예, 격차가 5.2%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예. 안심번호를 이용한 2,200명이면 큰 여론조사인데요, 보니까. 네, 적극투표청에서도 잠시 보면 조금 더 벌어집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47.4 대 21.1. 그리고 홍준표 후보나 심 후보, 유 후보는 조금 변동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네. 47.4, 21.1, 홍준표 후보 15.1, 네. 심상정 후보 9.0, 유승민 후보 3.7. 그리고 당선 가능성을 보면 당선 가능성은 유권자들이 현재의 대선 판도를 어떻게 바라보는 심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대세론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68.7%가 나왔고요. 안 후보가 13.2%, 홍 후보가 10.1%, 유 후보와 심 후보가 각각 0.8%, 0.6% 나왔습니다. 물론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당선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네. 이렇게 유권자들의 심리 상태가 다음 정권의 탄생 가능성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예, 문 후보에 대한 당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유권자의 전망이 훨씬 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KSO의 조사에서는 70%대가 넘어선 걸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여론조사 수치가 잘 나오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긴 하죠. 네. 두 번째로 지난 3주 전 조사 상대 비교해서 후보 간 유권자 이동이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4월 초에 5개 정당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요. 예. 그 이후부터 조사일까지 한 3주간이 흘렀습니다. 예. 그때 어느 후보로부터 어느 후보로 이동을 했는지, 네. 그리고 또 이후 5월 9일까지 어떻게 이동할지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네. 홍 후보와 문 후보가 이 기간 동안에 그 지지층을 계속 유지를 해온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홍문 결속력이 높다는 건 지지자 결속력이. 예, 홍 후보는 83.7%, 문 후보는 83.2%, 거의 비슷한 한 10명 중 8명 이상이 4월 초에 확정될 때의 지지했던 사람들과 지금까지 지지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유지를 계속 지지했고요. 반면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떨어지는데 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54%가 유지된 반면 한 46%가 이 3주 기간 동안에 다른 후보로 이탈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안 후보의 이탈자들은 홍 후보로 16.4%포인트가 갔고요. 문 후보로 13.4%포인트, 심 후보로 6.3%포인트, 유 후보로 5.8%포인트 각각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는 사실 진보 보수 양쪽의 지지자들을 다 묶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흩어질 때도 다 흩어지는군요. 예, 홍 후보가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거의 2배가량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니 홍 후보 이 기간에 신규 지지자, 그러니까 지지를 하지 않았다가 새롭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반에 왔냐 하면 응답자 전체의 4.3%가 안 후보로부터 온 게 분석이 되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유 후보와 문 후보로부터 각각 0.9%, 0.8%를 얻어서 거의 다 안 후보로부터 온 지지층들입니다. 안 후보가 이제 보수층을 많이 끌어안고 있었으니까요. 네. 심상정 후보의 지지는 예, 심상정 후보도 상당히 많이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념적인 성향이 이제 그 좀 비슷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죠. 문재인 후보로부터 2.7%, 가장 많이 왔고, 예, 안철수 후보로부터 1.7%를 끌어당긴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주로 이제 중도 보수만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렇습니다. 진보층도 상당히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예, 전체적인 이념적인 어떤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그늘로 따지면은 안 후보가 좀 골고루 지지를 받은 거죠.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3자 구도는 어디까지 조사가 됐나요? 네, 지난 주 초에 바른정당이나 그리고 좀 주중에 김종인 전 대표를
안철수 후보가 영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3자 단일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3자 단일화 여기서 그러면 문안심인가요? 예. 문안심, 그러니까 심 후보는 이제 계속 간다라고 전제를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문재인 후보가 5자 다자 구도에서 조금 1.2%포인트 높은 45.3%가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는 5자 구도에서 3인을 다 합한 것보다 약 14.8%포인트가 낮은 30.5%가 나왔습니다.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자, 심상정 후보는 10.2%가 한 가지만 더 해보죠. 마지막 5월 9일까지 지지층이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 조사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네. 지금은 누구를 지지하는데 5월 9일까지 끝까지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충성도를 묻는 건데. 맞습니다. 문 후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응답률이 85.8%로 가장 높았습니다. 충성도가 높다는 건 계속 얘기되었어요. 예, 홍 후보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는데요. 81.4%가 5월 9일에도 찍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찍겠다는 예. 거죠? 반면 안 후보는 살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78.9%가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19.3%한 10명 중 2명 정도죠. 는 이동할 수도 있다. 다른 후보로 고치할 수 있다. 이 숫자가 이동하면 이게 20% 지지대가 흔들리는데요. 예, 그리고 심 후보나 유 후보도 상당히 이제 교체 가능 응답률이 높았는데 각각 38.5%, 41.2%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문 후보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네네. 그래서 정의당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예, 심 후보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격차에 연동돼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만약에 좁혀진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유승민 후보도 사실은 이제 보수 후보 이동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막판에 유 후보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로 정권 연장이 가능하다. 네.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는 그런 수치인 거죠. 이게. 아무래도 유 후보의 지지층이 만약 그렇게 보수층이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홍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40% 정도. 네네. 그렇다면 지금 지지율로 치면 한 2, 3%는 옮겨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심 후보도 약 한 2, 3% 정도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조사 결과 읽어야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이번 조사는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국제신문, 영남일보, 전남일보, 중도일보, 한라일보 등 지방 대표 7개 신문사 의뢰로 리얼미터가 4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239명을 대상으로 무선 안심번호와 무선 RDD 90%, 유선 RDD 10%, 전화면접 51%, 자동응답 49% 혼용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포인트, 응답률은 11.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얼미터 권수정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비용도 부담해라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10억 불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었습니다. 10억 불 낼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딴 걸 노리고 친 것 같습니다. 아마 방위비 분담금 쪽에 압박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저는 돈 못 내겠으니까 사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입장이 이제 각자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입장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 거죠. 예. 문재인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 협상하자고 했던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 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홍준표 후보는 돈 내기 싫으면 우파 정부를 뽑아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좌파 정부, 한국의 좌파 정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10억 불이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대선에 오히려 개입한 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안전인수죠.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 좌파 정부는 실탄을 한 게 아닌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 주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는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예, 이거는 미국의 협상 스킬이다. 네, 트럼프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 준 거죠. 우리가 미국 입장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나요?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전면 철거해라. 예. 예, 가장 센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가져가라. 예. 원래 본인들이 서 있던 입장 하에서 해석을 한 것이고 홍준표 후보만 그걸 선거운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좌파 정부는 예, 마감을 해야 돼서요. 저희도 안심니다. 네. 이번 주 휴일이 참 많은데 저희는 매일 생방송으로 합니다. 안타깝네요, 스스로. 자, 첫 뉴스는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취임 100일 하루 앞두고요. 진행한 워싱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라면서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27일에도 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 내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라면서 그것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촉발시킨 사드 비용 한국 지불 이야기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은 자신이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인가요? 네, 그 그렇죠. 사람하고 통화했더니 아니다. 그냥 미국이 내는 거다. 일반적인 이야기 한 거다. 이런 이야기했죠. 기존 합의 재확인 했다 했더니 바로 다음날 또 맥마스터가 아니다. 자기는 대통령 말을 어길 수 없다. 당연하죠. 저는 이게 너무 웃겨요. 이 김관진 안보실장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더니 아니란다. 이것도 아니고 안보보좌관하고 통화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은 거잖아요. 네.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맥마스터가 실제로 통화 내용도 그게 아니고 다음 협상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이 말은 다음 협상이 있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1차적인 큰 책임은 김관진 안보실장이라고 봅니다. 어설프게 무마하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드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맥마스터 보좌관도 그렇고 기본 입장이 보니까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제 돈 내라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입장을 바꾼 거죠. 예. 제 김호준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연이틀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직전 갑작스런 사드 배치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맥마스터는 어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며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말한 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재협상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김관진 안보실장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말을 한 겁니다. 애초 미국의 안보보좌관도 불과 열흘 전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했던 사드를 선거 직전 다급하게 들여오고 이제 돈은 니들이 내라는 소리까지 듣게 만든 장본인들. 선거와 무관하게 저는 그들이 누군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모두들 안보를 외치지만 정작 나라의 안보를 팔아먹은 진짜 범인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늘 쉬는 회사도 많죠. 대부분 그렇죠. 그죠? 노동절이니까요. 예. 쉬는 회사, 안 쉬는 회사가 더 적겠군요. 김은지 기자는 오늘 회사에 출근합니까? 그렇죠. 안 쉬는 회사입니다. 예. 이 매체는 대부분 안 쉬어요, 이럴 때. 우리가 빌미를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열흘 전에는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고 했잖아요. 불과 열흘 전에 부통령하고 같이 방한했던. 근데 일주일 있다가 사드가 전격 배치된 거란 말이죠.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일주일 사이에 우리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배치해달라고 대선 전에 그렇게 요청이 있지 않았나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매달리면 그럼 돈 내.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에 어떤 칼을 줬다. 저쪽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뭐, 알았어. 네. 빨리 배치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쪽에, 우리 정부의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무리수를 두고 그게 미국한테 이런 협상에 칼을 쥐어주게 만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10억 달러면 1조입니다. 이거 결정한 사람이 돈 다 내게 해야 돼요, 이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대선 이후에도 아주 크게 불거질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기 전에 이제 지난 토론회가 있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 밤 토론회에서도 사드 비용 관련된 이야기가 쟁점이었습니다. 네. 각 후보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발언 시작해서 이제 토론회에서 이제 발언은 문재인 후보가 시작했는데 토론회에서 각자 한마디씩 다 했죠. 그렇죠. 네. 자, 사드 관련해서 지난 토론회에서 후보별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 불을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입니까?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해버리니까. 필요 없다는 뜻이다. 자,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고요. 자, 각 후보 지난 주말에 어떤 유세와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자, 일괄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번 후보요.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서울 신촌에서 집중 유세 벌였습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의 적폐, 그러니까 4대강 자원외교까지 다시 조사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후보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리도 장관도 서로 나누자고 합니다. 이게 촛불 민심 맞습니까? 1700만 촛불이 원하는 정권 교체 맞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 청산 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 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국정 축제 자산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 필요성을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적폐 관련해서 조사해서 다시 환수하겠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앞에 총리 장관도 서로 나눠져 가는 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의 전격적인 어떤 연대 합의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인 거죠. 예. 자, 이런 말들이 어제 서울 신촌 유세에서 문재인 후보로부터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네, 홍 후보는 어제 경기 북부 지역 갔습니다. 보수층 결집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